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간 이후 역사 교황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입니다. 책 속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조선을 세운 초대 왕 이성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를 조선을 창건한 개국공신 위화도 회군의 결단을 내린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칭호 이면엔 핏빛 권력 투쟁과 무너진 충의, 그리고 역사 위에 조각난 한 인간의 초상이 숨어 있죠.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표는 이성계는 왜 돌아섰는가 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해 그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 왕이 되어버린 무장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왕들을 둘러싼 피해 싸움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속 이성계를 조금은 낯설고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그려냅니다. 조선을 세운 자, 그러나 그 왕조 이름으로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 그가 세운 나라는 수백 년을 이어졌지만 그 자신의 마지막은 과연 평온했을까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이성계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과 역사가 외면하는 진실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 제1장 태조. 이성계는 왜 어명을 어기고 말머리를 돌렸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과 인월면 사이의 남천에는 넓다랗고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붉은 빛깔을 띤 이 바위는 피바위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수천 명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1380년 고려의 멸망을 불과 12년 앞둔 해의 일이죠. 남천에서 죽어간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려에 쳐들어온 왜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왜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냇가와 바위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흘러든 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피바위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붉은색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제 나라인 것처럼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닌 왜구를 처단한 인물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이성계라고 하면 조선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만 떠오르기 쉽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왜구를 무찌른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왜구뿐만 아니라 홍건적과 여진족,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며 영토를 지키고 고려를 구해냈으니 그야말로 고려의 영웅이었죠. 1388년 그랬던 그가 요동을 정벌하라는 어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 수도 개경으로 향합니다. 수도를 점령한 뒤에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조선을 세우죠. 위기마다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성계는 어째서 더 이상 고려를 지키지 않고 새 나라를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이성계가 고려의 역적이 된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죠. 변방에서 자라난 청년 무사. 이성계는 고려인이었지만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335년 원나라에서 태어났죠. 고려 장군의 고향이 원나라라니 어찌 된 일일까요? 이성계가 원나라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성계가 태어날 때 그의 가족은 고려의 동북면, 오늘날 한경남도 영흥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주 이씨 집안이 북쪽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한사 때 일이죠. 이한사는 전주의 호족 세력이었는데 전주에 살 당시 그 지역의 관리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가 조정에까지 이 문제를 보고하려 한 것인데요. 이에 위험을 느낀 이한사는 전주를 떠나 식솔과 가병 등을 데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관리가 이번엔 강원도 지역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렇게 질긴 인연 탓에 삼척에도 있을 수 없게 된 이한사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동북면 의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주 지역을 지키는 의주 병마사라는 관직을 맡게 된 거죠.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과 오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몽골에 결사항전을 했지만 차례대로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죠. 이한사가 살고 있었던 동북면 또한 몽골의 땅이 되었고요. 이후 이한사는 몽골로 망명하게 됩니다. 1271년 몽골이 국호를 세워 원나라가 되자 이한사의 국적도 고려에서 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여 이한사는 원나라 관직을 받고 능력을 펼치며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강력한 토착 세력 중 하나로 성장해 증손자에게도 관직과 재산, 군사들을 물려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이지만 원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성계 집안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356년 고려가 원나라에 빼앗겼던 동북면을 되찾기로 결심한 것이죠. 당시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원나라는 동북면뿐만 아니라 고려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를 배우다 보면 듣게 되는 원 간섭기가 있죠.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내정 간섭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려의 왕까지도 좌지우지했을 정도였죠. 고려 왕자는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고려가 사유의 나라라는 뜻인 부마국으로 불린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1351년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이전 왕들과는 달리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원나라의 내정 간섭과 수탈에 대항하면서 강력한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했죠. 이 과정에서 공민왕이 추진한 일 중에 하나가 빼앗긴 동북면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는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 쌍성 총관부라는 기관을 설치했는데 공민왕은 이를 탈환하기 위해 북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버진 이자춘이 힘을 보태게 되죠. 공민왕은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고 약 100년 만인 1356년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이자춘은 공을 인정받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왔고 고려인의 관리가 되어 동북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장성한 아들인 청년 이성계가 있었죠. 동북면 탈환에 공을 세운 21세의 청년 이성계. 이는 무장 이성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던 거죠. 무장 이성계, 고려의 영웅이 되다. 이성계는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기마술도 뛰어났으며 타고난 힘도 무척 세었다고 하죠. 무장 가문이란 환경 또한 그의 훌륭한 재능을 꼽힐 수 있는 조건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이성계를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한 명 한 명이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가별초가 됩니다. 가별초, 이성계 집안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으로서 1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장군들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 고려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가별초는 다른 장군의 사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병력과 전투력은 물론이고 충성도에 있어서 당대의 최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별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마부대라는 점입니다. 이성계가 살던 동북면은 고려인과 몽골족, 여진족 등 다수의 이민족이 함께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주변의 토착 세력을 차례대로 흡수시켜 가별초의 규모와 힘을 키웠던 거죠. 특히 가별초의 중심 세력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여진족은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성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활과 말을 다루는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전쟁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기마부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강의 기마병들로 가별초를 구성했던 것이죠. 덕분에 가별초는
강한 전투력과 우수한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고요. 특히 평상시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일상이라 산악전에도 유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성계와 가별초의 위력은 이처럼 대단했죠. 그들은 돌격하기 직전 커다란 소라 껍데기로 만든 대라라는 나팔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전쟁에서 들리면 적들은 이성계를 보기 전부터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최강 강철 부대의 가별초와 함께 이성계는 동북면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죠. 고려의 북쪽으로 쳐들어와 수도 개경을 함락시킨 원나라의 반란군으로부터 개경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아시아 대제국인 원나라는 그 위세를 채 100년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한족의 농민들은 원나라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다고 하여 홍건적이라고 불렸는데 반란의 실패에 원나라 군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밀고 밀린 홍건적은 압록강의 언틈을 타 고려까지 쳐들어왔죠. 군을 재정비하고 고려에서 물자를 충동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1361년 11월 20만 명의 홍건적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해버립니다. 공민왕은 개경을 떠나 안동으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은 홍건적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했다. 고려 사절료 27권 공민왕 10년 10월. 홍건적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짓들을 저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개경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죠. 고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변한 개경을 구하기 위해 이성계는 2,000명의 가별초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 부대는 개경으로 진입해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베었죠. 이로써 홍건적에 빼앗겼던 개경을 3개월 만에 되찾게 된 겁니다. 이성계 부대와 고려군이 퍼붓는 세찬 공격에 홍건적은 10만 명의 시체를 남긴 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큰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죠. 고려의 왕을 구한 충신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성계와 그의 군대가 무시하지 못할 세력임을 알린 것입니다. 이 일은 이성계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를 비롯한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 정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봉건적 토벌로 고려사의 이름을 알린 이성계는 이제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성계를 가로막은 기득권 세력, 권문세족. 고려의 인류무장으로 인정받은 이성계는 계속해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줍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몰고 온 몽골의 장수 나하추를 격퇴하고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채 공민왕을 살해하려 한 반란군을 제압하는 등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었죠. 그야말로 고려왕의 든든한 칼이 된 것입니다. 공을 세우고 직급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이성계는 고려 중앙정계에 쉽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의 출신 성분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원나라의 땅이었던 동북면 출신이었다는 점, 이성계의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다는 점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무장들과는 달리 이성계는 수없이 많은 공을 세우고도 그 능력을 평가절하 당하곤 했고 언젠간 고려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성계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죠.
원나라에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려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개경의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의 딸과 결혼하기까지 했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성계의 중앙정계 진출을 막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고려의 최상위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들이었죠. 권문세족은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려의 무신 정권이 붕괴하고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정계를 장악했던 인물이었죠. 고려 말기엔 나라를 휘어잡고 부정부패를 일삼고요. 권문세족의 입장에서 이성계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 누렸던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그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고려 말기 막강한 힘을 가졌던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죠. 이때 생긴 말이 수정목공문입니다. 수정목은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공문은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법보다 몽둥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일부 권신들은 실제로 몽둥이를 이용해 백성을 때리고 좋은 땅을 마구 빼앗았으니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진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권문세족이 소유한 땅을 산천 위계였다고 합니다. 산과 강을 경계로 삼아 토지를 소유했음을 이는 말이었죠. 이 산부터 저 산까지가 한 사람의 땅이고 이 강부터 저 강까지가 또 한 사람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소유한 땅이 넓었던 것입니다. 허나 정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백성들은 송곳을 꽂을 땅조차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의 욕심과 행포가 백성들의 고통을 불러왔던 것이죠. 게다가 권문세족 중에는 원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친원파도 있었습니다. 친원파들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처럼 원나라가 고려 내정에 간섭하는 걸 도우며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렇듯 나라가 부패하고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말이 있었습니다. 국지불국, 즉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게 나라냐와 비슷한 말입니다. 막막한 고려의 상황에 백성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성계 역시 고민이 깊었을 테고 답답함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쟁터를 누비며 공을 쌓아도 이미 권문세족이 득세한 중앙정계에 발을 붙이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신진 사대부와의 교육. 그럼 혼란에 빠진 고려에 개혁을 바라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들로 권문세족에 대항해 고려말 새롭게 부상한 정치 권력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랬던 인물인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인 정몽주는 학자, 정치인, 신, 외교관으로 활동했지만 직접 전쟁엔 참모로 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가 처음 만난 곳도 전쟁터였고요. 정몽주가 참모로 있었던 고려군이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하자 이들을 구하러 이성계가 가별초를 끌고 와 여진족을 무찔렀죠. 그런 이성계의 모습에 크게 감탄한 정몽주는 후에 그가 자신이 꿈에도 그린 영웅이라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측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정몽주, 포은집.
이후 정몽주는 종종 이성계의 전투에 참모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여러 학자들을 소개해주며 활발히 교유했죠. 이성계도 정몽주를 통해 여러 학자를 만나며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열심히 읽었었던 책은 대학연의로서 성리학의 기본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였죠. 이성계는 밤늦게까지 이 책을 읽으며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신흥무신 이성계의 만남이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하나의 심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중국 대륙 또한 원명 교체기에 들어갑니다.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던 때였죠. 자주국가를 꿈꾸던 공민왕은 이때야말로 원나라에 빼앗긴 땅을 되찾고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개혁을 꿈꾸는 신진 사대부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세력을 키우는 데 힘을 실어주었죠. 개혁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 풀어주는 것이 먼저였죠. 곧이어 공민왕과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와 적극적인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부의적인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원나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게 순조로운 듯 보였던 개혁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맙니다. 1374년 9월 개혁의 주체였던 공민왕이 암살당하고 만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공민왕의 죽음에 당시 10살이었던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했고 권문세족의 실세인 이님과 채영이 다시금 실세를 잡게 됩니다. 공민왕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고 신진 사대부와 정몽주는 한순간에 중앙에서 밀려나 유배를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권문세족의 손아귀에 들어간 고려. 이대로 세상을 바꿀 기회는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고려를 지켜라. 원나라도 고려의 큰 고민이었지만 고려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135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왜구들이었죠. 외에서 보낸 정식 군대인 외적과 달리 왜구는 해적 무리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내전을 벌이던 중이었는데 이 혼란을 틈을 타서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가 등장했고 이들이 고려 땅을 노렸던 것이었죠. 이렇던 왜구의 침략은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전라도, 강화도에서 세금을 실어 나르는 조은선을 약탈하기도 했어요. 1223년부터 고려가 망할 때까지 196년 동안 왜구가 침입한 횟수는 무려 520여 회에 달합니다. 1380년 8월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엔 무려 500척의 배를 이끌고 금강 하구로 몰려왔습니다. 배 한 척당 승선 인원을 30명이라고 가정하면 15,000여 명, 40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여 명의 왜구가 고려로 쳐들어온 것이죠. 금강 하구에 진포로 들어온 왜구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마을에 불을 질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포로로 잡아 죽여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하죠. 왜구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되었고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지친 민심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에서는 이 당시 왜구의 잔인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긴 그림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굳세게 버텨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그림을 살펴보면 고려 여인들의 몸을 취하려는 왜구와 그들을 피해 강에 몸을 던지는 여인들, 전쟁에 나간 장군의 아내와 딸을 죽이는 왜구의 모습 등이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조선시대에도 이야기될 정도였던 거죠. 왜구가 저지른 끔찍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군은 어린아이를 잡아 제물로 쓰는 천인 공로할짓까지 저질렀다 기록되어 있죠. 도둑들이 두세 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 깨끗이 씻어 쌀과 술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고려 사전료 31권 우왕 6년 8월. 고려는 왜구를 막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왜구는 주둔하고 있던 남원에 머무르지 않고 북쪽으로 진군하겠다고 선언했죠. 분명 수도인 개경으로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선 이를 막기 위해 동국면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성계에게 왜구 토벌을 맡깁니다. 삼도도 순찰사라는 직위를 받은 이성계는 가별초와 함께 남원으로 향했고 그의 인생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황산 전투를 맞이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황산에서 맞붙은 고려군과 왜구. 이 전투는 고려 역사상 왜구와의 벌인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가별초와 함께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는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고려군 지휘관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지리적으로 고려군에게 너무 불리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왜군은 높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선 산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매복해 있는 적을 상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성계와 가별초의 전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삼봉우리에 올라 왜구의 동태를 살핀 후에 필승 전법을 세웠죠. 왜구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험한 오솔길이었고 하나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택해 왜구를 공격한다면 왜구가 험한 오솔길로 내려와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공격할 확률이 컸습니다. 하여 이성계는 고려의 정규군과 가별초가 따로 움직이는 전략을 짜게 되죠. 산악 지역에 익숙한 가별초는 오솔길에 매복해 자리를 잡고 고려의 정규군은 싸우다가 도망치는 척을 하면서 왜구를 유인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예상대로 왜구는 오솔길에 나타나 가별초와 접전을 벌였죠. 퇴각하는 척하던 정규군이 가별초에 합류했고 결과는 고려의 대승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명장 이성계의 첫 번째 필승법, 그것은 바로 백발백중의 활솜씨였고요. 물론 황산전투 이전에도 이성계는 신궁으로 유명했습니다. 1377년 왜구가 서해 해주 쪽으로 쳐들어와 해주 전투를 치를 때 이성계는 화살 17개를 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두 왼쪽 눈에 쐈다. 전투가 끝나고 시체들을 확인해 보니 17발 모두 왜구의 왼쪽 눈에 박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였죠. 이렇듯 이성계의 활솜씨는 황산 전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성계는 50여 개의 활을 쏘았고 이성계의 손에 떠난 화살은 모두 적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이성계의 화력으로 고려군의 기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성계의 두 번째 필승법은 포위망을 좁혀가는 압박 전술이 있습니다. 적의 매복과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 왜구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술. 이성계는 유목민이 모리 사냥을 하듯 포위망을 점점 좁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왜구를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의 대장을 물리치자 왜구의 기세는 꺾여버리게 되죠. 고려의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왜구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왜구의 비명이 만마리의 소의 울음과 같았고 맨문이 모두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기록은 아마 과장이 아닐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피바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성계가 왜구를 대량 학살한 장소입니다. 왜구의 피가 스며들었다는 피바위는 지금도 사시사철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죠. 보고도 믿기지 않는 흔적인데 붉게 물든 피바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를 뒤집을 세계의 만남. 이성계와 정도전. 황산 전투의 대승 이후 정계는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었던 이성계를 찾아오죠. 고려의 개혁을 바라던 또 다른 인물,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신진사대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이성계를 처음 만날 당시 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9년이란 긴 유배 생활로 정치 생명이 뚝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정도전은 친원 정책을 반대하며 권문세족을 비판했기 때문에 공민왕이 암살되고 권문세족이 다시 힘을 얻자 조정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개경과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꼈죠. 고려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된 것도 바로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계와 친분이 있었던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이성계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그 둘은 오랜 친구 사이였거든요. 정몽주의 소개로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만난 정도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합지졸인 고려 군대만 보다 기강이 잘 잡힌 가별초를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뛰어난 통솔력 또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속마음을 담아 이성계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이 말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을 일으켜 고려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꿈꿔보자는 의미였죠. 1383년 정도전을 만난 뒤부터 이성계는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무사 이성계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권문세족의 몸통을 치다.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 교류를 이어가며 고려의 청사진을 그리던 어느 날 부패의 온상인 권문세족의 몸통을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려 최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한 것이죠. 사건의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인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민왕이 죽은 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우왕 옆에서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었죠. 그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고려사 126권 간신열전 이인임편. 그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듯 이인임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니 주변 인물들까지 그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날뛰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여문방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문방의 노비가 관료였던 조반의 땅을 빼앗고 매질을 한 것이죠.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조반은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를 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낱낱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우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권문세족의 악행을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한 우왕은 여문방과 그의 가족들을 참수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들의 친인척은 물론 악행을 일삼는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종 채영과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종 이성계 사이에 의견이 충돌한 것이었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권문세족의 실세인 이인임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데 최영은 이인임은 살려주자고 하죠. 우왕은 최영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인임은 최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유배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올곧고 청렴한 인물이었던 최영이 이인임을 처단하지 못한 것은 그 역시도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인임은 오랜 시간 재상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최영 역시 한때 그와 손잡은 과거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군권을 장악하며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던 최영의 입장에서는 권문세족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영은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고려 말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인물로 그 무엇보다 고려를 먼저 생각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는 고려시대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인데 최영은 이성계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행적이 잘 실려 있고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인임이 유배지로 떠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온 최영에게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이성계가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최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경고를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성계의 군사적 역량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성계는 왜 위화도로 떠났나? 나라 밖으론 위태위태하던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가 요동을 차지했습니다.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된 명나라는 자기들이 원나라 땅이었던 중원을 차지했으니 원래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원나라에 한동안 빼앗겼던 것도 분한데 공민왕 때 가까스로 되찾은 땅을 내놓으라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에 우왕과 채영은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을 꺾고 고려의 뿌리인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며 요동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원명 교체기로 명나라가 원나라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원나라는 그에 밀려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격렬히 싸우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틈을 타 명나라를 친다면 고려에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친원파 입장에서 보면 요동정벌은 잃어버린 요동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정 내에서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겠죠. 물론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명파였던 정몽주는 명나라의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죠. 특히 최영은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로 이성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려의 최고 무장이었으니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요동정벌이 불과한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사불가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셋째, 온 나라의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그 사이 왜구가 공격해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 넷째,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서 활에 악효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으며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 불가하다. 우왕도 이 주장을 듣고는 이성계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미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요동 정보를 중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왕이 마음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가 이성계의 말을 듣지 말라 간곡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다른 말을 듣지 마소서. 최영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우왕은 이 한마디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도무지 뜻을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 이성계는 조금만 시간을 늦춰 날씨가 선선한 가을에 출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왕은 요동 정보를 반대하다 죽임을 당한 문신 이야기까지 꺼내며 이성계를 협박하게 되죠. 우왕을 만나곤 이성계는 답답하고 참담한 마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을 벌벌 떨게 했던 백전불태의 장수에게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군사가 이유를 묻자 이성계는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곧 시작되는구나. 요동정벌에 실패하면 백성들은 또다시 고난을 겪을 것이고 결국 고려는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었겠죠. 이때 이미 이성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진군이냐 회군이냐 고민에 빠진 이성계. 왕명을 받아 요동으로 떠난 이성계는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는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에 위치한 섬으로 압록강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요동으로 갈 수 있는 위치였죠. 운명의 갈림길인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와 군사들. 그러나 그들 앞에 커다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걱정했던 것처럼 장마로 강물이 불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물을 건너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악유가 녹아 활은 제기능을 하지 못했고 식량은 비에 젖어 상해버리기 일쑤였고요. 병사들은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무더위도 힘들었지만 비에 젖은 갑옷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니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되죠. 병사들은 줄지어 도망가기 일쑤였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 가족 같은 군사를 잃은 이성계 또한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악조건 속에 고뇌하던 이성계는 결국 최영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성계는 위화도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관을 내세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성계 입장에서는 동아줄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렇다면 편지를 받은 최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계의 기대와 달리 그는 오히려 재물을 주며 계속 진군하라고 군사를 격려했습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개경의 반응이 무척 답답했을 것이었죠. 위화도의 상황은 모른 채 요동으로 갈 것을 강요했으니까요. 이성계는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굶어 죽은 병사가 많아 정벌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이 심했고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왕명을 거역한 죄가 있으니까요. 이성계가 고민을 거듭하던 차 위화도에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명을 거역하는 편지를 거듭 보냈던 터라 병사들은 이성계가 떠날까봐 불안에 떨었죠. 소문을 들은 지휘관이 이성계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이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묻는 그를 달래며 이성계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아니하고 최용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하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이성계가 내린 답은 요동정벌의 포기였습니다.
비록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말머리를 돌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지휘관에게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던집니다. 1388년 5월 22일, 그렇게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이 말머리를 돌리게 된 것이죠. 이틀 뒤 이성계의 회군 소식이 고려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개경에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를 개경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성계 군사들이 개경에 도착한 6월 1일, 놀랍게도 그를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성의 백성들은 이성계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술을 치워 입성을 덮고 술과 음식을 내주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고려 말기의 혼란과 수탈에 지쳐있던 상태였던 거죠. 이성계 입성으로 고려의 두 장군 이성계와 최영은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고려 말 난세의 영웅이라 불린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였기 때문이었죠. 이성계는 최영에게 오랜 동료를 떠나보내는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이런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일렀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고려 사절요 33권 우왕 14년 6월 1일. 우왕은 폐위되고 그의 아들인 창왕이 즉위했습니다. 허나 실권은 이성계에게 있었으니 왕이라고 해도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최영은 유배지로 보내졌으나 요동정벌을 계획한 죄로 결국 사형당하고 말았고요.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최영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라날 것이요.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담담한 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영 장군의 묘는 풀이 있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최영이 죽은 지 600년가량은 정말 풀이 자라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거숭이처럼 풀이 없어 붉은 무덤으로 불렸다죠. 고려의 충신에서 조선의 건국 시조로. 이렇듯 위화도 회군은 고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바꿔놓은 사건인 만큼 위화도 회군을 보는 시선 또한 다양하죠. 두 가지의 가설이 유력한 편인데, 첫 번째는 요동정벌이 이성계를 죽이려 한 최영의 의도적인 함정이란 시각이고, 두 번째는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의 예정된 계획이란 시각입니다. 첫 번째 시각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의 저서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이 늘고 그가 왕이 된다는 소문까지 돌자 최영이 요동정벌을 핑계 삼아 이성계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죠. 요동정벌에 실패하면 이성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성공한다고 해도 전투 과정에서 병력 손실이 불가피할 테니 이성계의 세력은 약화되었겠죠. 최영으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다만 최영의 성품으로 봤을 때 실제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또한 이성계가 철저한 계획 아래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가별초의 도착 날짜 때문인데요. 이성계가 개경 근처에 도착한 날은 6월 1일, 동국면에 있었던 천여 명의 가별초가 이성계에 합류한 날은 6월 2일. 단 하루 차이로 개경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동북면에 있었던 가별초가 개경으로 오려면 험한 백두대간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동북면의 소식을 전하고 출발했다면 둘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 텐데, 즉
이성계가 반역 계획을 미리 공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최영과 이성계만이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변방무사로 20년간 고려를 위해 싸웠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윽고 이성계는 자신의 정치 파트너로 신진 사대부를 선택하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고려를 부패하게 만든 원인부터 해결하려 했죠.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부터 떠났던 민심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력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신진사대부의 지력과 이성계의 무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려의 기존 체제는 서서히 허물어져만 갔습니다.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가던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됐죠. 1392년 7월 17일의 일입니다. 이성계가 즉위할 당시의 국호는 여전히 고려였습니다. 하지만 1393년 2월 15일 이성계는 명나라에 새 나라의 건국과 초대왕의 즉위를 알리게 되죠. 국호는 조선으로 정했습니다.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해 10월 28일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34대 왕 475년을 이어온 고려가 멸망하고 500년을 이어갈 조선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이성계의 생애는 웅정한 서사시처럼 극적인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불세출의 신궁이자 최고의 장수였으나 출신의 한계로 좌절했던 인물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가 새 나라를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계 또한 승자이기에 그의 서사시에도 과장과 왜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승자의 역사에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자세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있죠. 그가 민심을 얻지 못했다면 왕이 되지 못했으리란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영웅사관 중심으로 보다 보니 이성계의 영웅적 면모에 집중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민심이 이성계에게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시의 상황과 함께 살펴본다면 고려 말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죠. 마지막으로 이성계가 남긴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난득인심, 얻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로다.